계집들은 사내들 다 먹고 나면 찌꺼기나 퍼먹어. 여군에게 폭언을 퍼붓던 아나무인 특전사 중령 대대장. 다음 날 그 여군이 어깨에 별셋을 달고 신임 사령관으로 부임하며 시작되는 역대급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아침은 언제나 짙은 안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 특수전사령 부특전사의 거대한 위병소 너머로 늠름한 검은 베레의 용사들이 하루를 열고 있었다. 그들의 절도 있는 움직임과 굳게 담은 입술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부대 신조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굳건해 보이는 군기 아래 낡고 병든 관행의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다. 그 균열의 중심에는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김철규 중령이 있었다.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특전사 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는 오만함으로 가득 찬 그는 자신의 계급을 권력 그 자체로 여겼다. 그의 주위에는 늘 비슷한 부류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파리처럼 꼬였고 그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리며 부대를 조금씩 병들게 하고 있었다. 김중령의 권위는 병영식당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에게 배식줄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정오가 되자마자 김중령은 자신의 측근인 정대위와 함께 식당으로 들어섰다. 이미 길게 늘어선 줄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는 가장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병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열었다. 감히 누구도 그의 심기를 건드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오늘 메뉴는 뭐냐? 취사병에게 던지는 그의 목소리에는 질문이 아닌 확인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김철규 중령님, 오늘 메인 메뉴는 돼지고기 김치찜입니다. 그래. 고기 많이. 비계는 빼고. 당연하다는 듯한 명령. 그는 식판을 받아들고는 자리를 살폈다. 그의 눈에 거슬리는 풍경이 들어왔다. 식당 한편에 마련된 여군 전용석이었다. 김철규가 이 부대로 온 이후 생긴 기이한 규칙이었다. 그는 공공연하게 계집들이 사내들과 겸상하는 것은 군기가 빠진 것이라며 여군들을 격리시켰다. 식사 순서 또한 모든 남군들의 배식이 끝난 후에야 여군들에게 허락되었다. 명백한 차별이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저항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중령의 눈에 갓 전입 온 듯한 박소미 하사가 다른 남군들과 멀찍이 떨어진 테이블에서 어색하게 식사를 시작하려는 모습이 들어왔다. 그는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거세게 내리쳤다. 쾅!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박 하사는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야! 박소미!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에 박 하사가 벌떡 일어섰다. 하사 박소미! 내가 지금 거기서 밥이 넘어가냐? 저기 네 선배들 아직 배식도 못 받고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 사내들이 훈련하고 와서 배 채우는 게 먼저지 어디서 건방지게 먼저 숟가락을 들어. 죄송합니다. 박 하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식판을 들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주변의 남군들은 못 본 척 고개를 숙이거나 일부는 조롱 섞인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이것이 김철규가 만들어 놓은 특전사의 일그러진 풍경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그 시각 부대 한편에서는 조용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며칠 전 사령부 직할대로 전입 온 한 여군이 있었다. 전투복의 계급장도 부대 마크도 제대로 붙이지 않은 그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새로운 부사관이거나 잠시 파견 온 장교련이 짐작할 뿐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오은수. 그녀는 말없이 부대 곳곳을 거닐며 병사들의 표정을 살피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특전사의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은 부대 깊숙이 자리한 병폐의 뿌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오은수는 훈련장을 둘러보고 정비고를 살피고 생활관의 분위기를 확인했다. 그리고 병영식당에서 벌어지는 김철규 중령의 전횡과 그 속에서 신음하는 여군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거대한 변화의 결심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특전사에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은 바로 이 이름 없는 여군의 침묵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를 정확하게 도려낼 그 순간을. 유난히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고된 훈련을 마친 장병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점심 식사 후식으로 팥빙수가 나온다는 것이었다. 사소한 메뉴 하나에 병사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얼음을 갈아 팥과 떡, 연유를 듬뿍 얹은 팥빙수는 군 생활의 고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특별한 위로였다. 점심 배식이 시작되자 식당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다. 특히 팥빙수를 배식하는 코너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모두의 얼굴에는 즐거운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오은수 역시 평범한 병사처럼 그 줄의 중간쯤에 서 있었다. 그녀는 주변 병사들이 나누는 소소한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차례를 기다렸다. 그때였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철규 중령이 그의 그림자인 정대위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는 팥빙수 줄이 길게 늘어선 것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것들이 훈련은 안 하고 먹는 것만 밝히는군. 그는 늘 그랬던 것처럼 인파를 해치고 가장 앞으로 향했다. 병사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었다. 당연한 권리라는 듯 김중령은 배식대 바로 앞에 섰다. 그런데 그의 앞을 가로막는 이가 있었다. 바로 오은수였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철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모욕이었다. 그는 오은수의 어깨를 툭 치며 고압적으로 물었다. 어이, 거기, 어디 부대냐? 오은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문제가 있습니까? 계급도 소속도 밝히지 않고 되묻는 그녀의 태도에 김철규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문제가 있냐고. 내년 눈에는 이 줄이 안 보여. 남자들이 먼저 먹고 힘내서 나라 지켜야지. 어디서 계집이 먼저 팥빙수를 탐내고 있어. 김철규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식사를 하던 모든 장병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몇몇 여군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정대위가 옆에서 거들었다. 김중령님 새로 온 모양인데 아직 부대 규율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뒤로 가서 서라고 좋게. 시끄러워. 김철규는 정대위의 말을 끊고 오은수를 노려보며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오만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넌 뭐 하는 년이냐? 못 알아들어? 여자년들은 사내들 다 먹고 나면 그때 찌꺼기나 퍼먹어. 그것은 단순히 거친 말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짓밟는 폭력이었다.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하지만 오은수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고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군인은 계급과 성별 이전에 국가에 헌신하는 동등한 전우입니다. 식사 순서는 줄을 선 순서대로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 규율입니다. 뭐? 전우? 공평? 김철규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는 오은수가 막 배식받아 들고 있던 식판을 거칠게 낚아챘다.
스테인리스 식판이 그의 소나귀에서 찌그러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식판을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팥빙수와 반찬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하얀 얼음과 검붉은 팥, 노란 단무지가 더러운 식당 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졌다. 그러나 김철규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군홧발로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가차없이 지식였다. 질겅거리는 소리와 함께 음식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쓰레기로 변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오은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이게 내년이 말하는 공평의 결과다. 이제 알겠어? 이 부대에서는 내가 법이고 내가 규율이야. 당장 꺼져. 식당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일부 장교들은 애써 외면했고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박소미 하사를 비롯한 여군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모욕감과 무력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은수는 바닥에 짓밟힌 자신의 음식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철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분노와 서늘한 결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식당을 나갔다. 그 뒷모습은 패배자의 퇴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서막, 파국의 시작을 알리는 고요한 선전포고였다. 김철규는 승리감에 도취해 의기양양하게 헛기침을 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누구의 식판을 걷어찼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식당 사건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정체불명의 여군이 김철규 중령에게 대들다 박살이 났다는 소문은 온갖 추측과 험담을 동반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무모함을 비웃으며 역시 김중령님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수군거렸다. 김철규 중령은 자신의 권위를 다시 한번 과시한 것에 만족하며 자신에게 감히 맞섰던 여군의 신원을 파악해 본보기로 삼을 징계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인사과에 연락해서 오늘부로 그 건방진 년 당장 원대 복귀시키든지 아니면 최전방 GOP로 날려버릴 준비해. 특전사에 어디서 저런 잡것이 굴러들어왔어. 정 대위에게 고함을 치는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에게 오은수는 이미 끝난 존재였다. 하지만 소문의 파도는 다른 방향으로도 흘렀다. 특히 억압받던 여군들 사이에서는 비록 실패했지만 김중령의 폭력에 정면으로 맞선 그녀의 행동이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박소미 하사는 생활관 동기들과 모여 앉아 그날의 일을 곱씹었다. 그분 눈빛 봤어? 하나도 안 무서워하셨어. 오히려 김중령님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셨지. 그래도 너무 무모했어. 이제 그분은 군 생활 끝난 거나 다름없을 거야. 하지만 속은 시원하더라. 누군가 저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대화에는 체념과 일말의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오은수의 안위를 걱정하면서도 그녀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무언가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사건의 당사자인 오은수는 사령관 집무실 옆에 위치한 작은 접견실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짓밟힌 식판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분노를 유발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확신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이 부대는 외과 수술이 필요했다. 골문 부위를 도려내지 않으면 건강한 조직마저 모두 썩어버릴 것이 분명했다. 그때 접견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주임원사가 들어섰다. 그는 이 부대에서 30년 넘게 복무하며 역사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이였다. 그는 오은수에게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찾으셨습니까? 오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주임원사님, 오늘 식당에서 있었던 일 들으셨을 겁니다. 들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부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노련한 주임원사는 변명 대신 고개를 숙였다. 오은수는 고개를 저었다. 주임원사님의 탓이 아닙니다. 골물대로 골문 상처가 터져 나온 것뿐이지요. 김철규 중령, 어떤 사람입니까? 주임원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능력은 출중한 장교입니다. 작전 계획 수립이나 훈련 지휘 능력은 특전사 내에서도 손꼽힙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고 계급을 벼슬로 압니다. 특히 여군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그의 말은 오은수가 며칠간 직접 보고 겪은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다른 지휘관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거나 동조하거나 혹은 건드려봤자 자신만 다친다는 것을 알기에 피하고 있습니다. 김중령 뒤에는 육사 출신 선후배들이 단단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습니다. 오은수의 나지막한 말에 주임원사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름 모를 여군의 눈에서 그는 강철 같은 의지와 서슬퍼런 결단력을 읽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았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 전 부대원을 연병장에 비상 소집하십시오. 장교, 부사관, 병사 할 것 없이 단 한 명의 열외도 없이. 그리고 제 정복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임원사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깨달았다. 그의 가슴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정말 어쩌면 이 거대한 요새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특전사령부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김철규 중령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측근들과 술잔을 기울였고 박소미 하사는 내일 아침 자신들에게 닥칠지 모를 또 다른 불이익을 걱정하며 뒤척였다. 그리고 오은수는 어둠이 내린 연병장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다가올 아침을 그리고 시작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특전사 전역에 요란한 비상벨이 울려 퍼졌다. 갑작스러운 긴급 집합 명령에 부대원들은 서둘러 군장을 챙겨 연병장으로 달려나왔다.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도열한 수천 명의 장병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김철규 중령 역시 굳은 얼굴로 대대원들을 정렬시키며 단상을 노려보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어제 그 건방진 여군 때문일 것이라 짐작하며 오늘 그녀가 어떻게 망신을 당하는지 똑똑히 지켜보리라 다짐했다. 드디어 단상 위로 지휘부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전임 사령관의 소개와 함께 모두의 운명을 뒤바꿀 한 사람이 천천히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새벽의 어스름이 갓 걷히기 시작한 이천의 특수전 사령부 연병장. 밤새 머금었던 차가운 이슬의 냄새와 팽팽하게 당겨진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갑작스러운 비상소집 명령에 수천 명의 검은 베레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대한 강철의 숲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피로와 함께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의문이 깊게 서려 있었다. 제707 특수임무단 대열의 가장 앞줄 김철규 중령은 굳은 얼굴 속으로 희미한 미소를 감추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 건방진 계집. 어제 식당에서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름 모를 여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녀가 어떻게 철저히 짓밟히고 조리돌림 당할지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짜릿한 쾌감이 피어올랐다. 그는 이 비상 소집이 자신을 위해 마련된 무대라고 굳게 믿었다. 자신의 분노가 곧 부대의 군기이며 자신의 심기가 곧 사령부의 안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을 계기로 오직 남자만이 지배하는 특전사의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리라 다짐하며 턱을 치켜들고 단상을 노려보았다. 반대편 여군들이 모여있는 대열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특히 박소미 하사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어제의 사건이 결국 전 부대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다. 자신을 대신해 총대를 맸던 그 이름 모를 여군이 겪게 될 끔찍한 보복을 생각하니 죄책감과 무력감에 숨이 막혔다. 그녀의 동료들 역시 침통한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희망보다는 체념이, 저항보다는 순응이 익숙한 그들에게 어제의 작은 반란은 결국 더 큰 절망을 불러오는 비극의 서막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단상 위로 지휘부 장성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윽고 이임하는 사령관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고 격앙되어 있었다. 그는 특전사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길게 이야기한 뒤 한숨과 함께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처럼 자랑스러운 특전사에도 지금 썩은 부위가 자라나고 있다. 자신의 계급을 완장처럼 여기고 부하를 종처럼 부리며 심지어 성별을 이유로 전우를 차별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것은 특전사의 정신을 좀먹는 가장 큰 적이다. 연병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김철규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여군을 징계하기 위한 포석이라 여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이임 사령관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나의 뒤를 이어 이 낡고 병든 관습을 뿌리 뽑고 특전사를 다시 가장 강하고 명예로운 부대로 이끌 신임 사령관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 모두의 시선이 단상 한쪽 끝으로 향했다. 그곳의 어둠 속에서 또렷한 구두 소리와 함께 한 인형이 걸어 나왔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명의 빛 속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연병장을 가득 채웠던 수천 명의 군중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숨을 삼켰다. 흡! 누군가의 입에서 터져나온 짧은 비명.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의 파도가 거대한 해일처럼 연병장 전체를 휩쓸었다. 박소미 하사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오는 그 사람은 분명 어제 식당에서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여군이었다. 그리고 김철규 중령.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뇌는 눈앞의 광경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동공은 풀렸고 입은 벌어졌다.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감각과 함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다. 어제 자신이 뭐하는 년이냐고 모욕하고 찌꺼기나 퍼먹으라며 식판을 발로 짓밟았던 그 여인. 그녀의 어깨에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아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육군 중장을 상징하는 세 개의 별 3스타였다. 신임 특수전 사령관 오은수 중장.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폭탄이었다. 김철규의 머릿속에서는 어제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오만한 목소리, 경멸에 찬 눈빛, 음식을 짓밟던 군홧발의 감촉까지. 그 모든 것이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를 따르던 정대위를 비롯한 측근들 역시 사색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깨닫고 공포에 질렸다. 반면 여군들의 대열에서는 침묵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충격과 불신이 점차 환희와 감격으로 변해갔다. 억압받고 멸시당했던 세월, 당연하게 여겨졌던 차별과 모욕. 그 모든 서름을 단번에 씻어주는 강렬한 구원이었다. 박소미 하사는 주먹을 꽉 쥔 채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단상 위의 사령관을 우러러보았다.
그녀는 신화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었다. 사령관께 대하여 경례. 지휘관의 구령이 연병장을 갈랐다. 김철규는 기계적으로 손을 들어 올렸지만 그의 손끝은 수치와 공포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감히 그녀와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오은수 사령관은 천천히 거수 경례를 받았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서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취임사는 피를 얼어붙게 할 만큼 단호하고 날카로웠다. 나는 어제 이 부대에서 한 병사의 식판이 땅에 떨어지고 군홧발에 짓밟히는 것을 보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여자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물을 짓밟은 것이 아니다. 군인의 명예를 짓밟은 것이고 전우회를 짓밟은 것이며 우리 특전사의 혼을 짓밟은 것이다.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김철규를 향했다. 수천의 시선이 마치 수천 개의 창끝처럼 일제히 김철규에게로 향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온몸이 투명하게 발가벗겨져 모든 죄악이 드러나는 듯한 끔찍한 치욕이었다. 지금부터 특전사는 바뀐다. 불필요한 권위와 낡은 악습은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할 적이다. 보고를 위한 보고, 의전을 위한 의전은 오늘부로 모두 폐지한다. 지휘관은 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고 숨 쉴 것이다. 특히 성별을 이유로 식사 장소와 순서를 차별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반인권적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여 군복을 벗기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다. 식당은 전우회를 나누는 곳이지 천박한 권력을 과시하는 곳이 아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김철규의 심장에 박히는 비수였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아니,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연설을 마친 오은수 사령관은 단상에서 내려와 천천히 대열을 순시했다. 그녀의 군화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올수록 김철규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마침내 그녀의 발걸음이 그의 바로 앞에서 멈췄다. 죽음과도 같은 침묵. 김철규는 숨을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녀는 김철규의 등 뒤에 서 있던 겁에 질린 젊은 하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름이 뭔가? 하사. 최민준입니다. 그래, 최하사. 아침은 먹었나? 아직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 나도 아직인데. 어제 내가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오늘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겠다. 이따 식당에서 보면 합석해도 괜찮겠나? 예. 영광입니다. 그녀는 최하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김철규를 벌레 보듯 한번 쓱 훑어보고 지나쳐갔다. 그것은 직접적인 질책이나 욕설보다 수천 배는 더 모욕적인 완벽한 무시였다. 그의 존재 가치를 사령관이 공식적으로 지워버린 것이다. 김철규는 텅 빈 눈으로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연병장에 떠오른 아침 해가 눈부셨지만 그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강철로 만들어진 새로운 별 아래 그의 오만한 제국은 먼지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오은수 사령관의 취임 일성은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혁명의 시작이었다. 그녀가 휘두르는 개혁의 칼날은 망설임 없이 가장 깊숙하고 썩어빠진 환부를 향해 정확하게 날아들었다. 첫 번째 변화의 물결은 병영식당에서 시작되었다.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주임원사가 직접 망치를 들고 여군 지정석이라는 팻말을 산산조각 냈다. 그 파편들은 김철규가 만들어낸 억압적인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색한 기류 속에서도 변화는 시작되었다. 여군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며 구석으로 향하지 않았고 몇몇 용기 있는 남군들이 먼저 그들에게 합석을 권했다.
오은수 사령관은 약속대로 가장 평범한 병사들과 함께 줄을 섰다. 그녀가 갓 입대한 이등병의 식판에 자신의 반찬을 덜어주며 훈련은 할 만한가? 어려운 점은 없나? 라고 묻는 모습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교육이었다. 권위는 어깨 위의 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부하의 눈높이를 맞추는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목격했다. 김철규는 그 풍경을 차마 마주할 용기가 없어 식사를 거른 채 초라하게 자리를 피했다. 두 번째 칼날은 훈련장을 향했다. 오 사령관은 지휘통제실의 안락한 의자를 박차고 나왔다. 그녀는 완전 군장을 한 채 특수수색 훈련에 동행했다. 험준한 산악 지형을 병사들과 똑같이 주파했고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담그며 침투로를 개척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행동을 보여주기식이라며 냉소적으로 바라보던 이들도 훈련 내내 단 한 번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과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날카로운 전술 지적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3조. 현재 확보한 능선은 적의 관측에 완전히 노출된 지점이다. 50m 아래 숲을 지대로 즉시 이동해 은원패를 유지하도록. 기존의 교리는 탁상 공론일 뿐이야 실전에서는 지형을 읽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녀의 지시는 책상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 피와 땀으로 체득한 생존의 언어였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불신의 시선은 경외와 존경으로 바뀌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여군 사령관이 아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선임 전우였다. 훈련 후 그녀는 병사들과 흙바닥에 주저앉아 전투 식량을 함께 먹으며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 이때 한 중사가 용기를 내어 고질적인 문제를 건의했다. 사령관님, 현재 보급된 야간 투시경은 20년도 더 된 구형 장비입니다. 야간 작전 시 시야각이 매우 좁고 해상도가 낮아 적 식별은커녕 동료와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최신 장비를 갖춘 적과 마주친다면 우리는 눈뜬 장님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정신력으로 극복하라는 핀잔만 돌아왔을 말. 그러나 오은수는 달랐다. 그녀는 즉시 군수 참모와 작전 참모를 호출했다. 당장 전 부대의 노후 장비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특히 병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개인 전투 장비부터 최우선으로 교체 계획을 수립한다. 예산이 문제라면 내가 직접 국회로 찾아가서라도 받아오겠다. 우리 특전사 용사들이 고철 덩어리를 들고 사지로 나가는 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없을 것이다. 그녀의 단호한 의지에 부대 전체가 들썩였다.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수건이 드디어 풀리는가 하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오은수의 개혁이 속도를 낼수록 김철규를 중심으로 한 구세력의 저항도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 용기는 없었지만 어둠 속에서 비열한 방식으로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익명의 투서가 상급 부대에 날아들기 시작했다. 여군 사령관의 독단적 부대 운영으로 위계 질서 붕괴, 실전 경험 없는 이상주의적 개혁으로 전투력 약화 초래와 같은 악의적인 내용들이었다. 특히 장비 교체 사업은 그들의 집중 공격 목표가 되었다. 김철규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는 주말을 이용해 서울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육사 동기이자 군수사령부 핵심 보직에 있는 K 준장을 만났다. 형님, 지금 특전사 꼴이 말이 아닙니다. 오은수 그 여자 현실은 모르고 무조건 최신 장비로 바꾸자고 밀어붙이는데 이러다 국방 예산 다 거덜냅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를 좀 더 신중하고 길게, 아주 길게 끌어주셔야 합니다. 명분은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한 정밀 심해 정도로 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흠하지만 신임 사령관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말이야. 형님, 저 여자가 저러다 사고 치면 우리 육사 라인 전체가 욕먹습니다. 특전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 일만 막아주시면 제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김철규의 검은 속삭임은 효과가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간 투시경 도입 사업은 예산 중복 투자 가능성 및 타 부대와의 형평성 문제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보류되었다. 일선 부대에서는 실망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 불만의 화살은 교묘하게 오은수 사령관에게로 향했다. 역시 여자는 안 돼. 말만 번지르르 했지 결국 해내는 게 없잖아. 김철규가 퍼뜨린 독초의 씨앗이 조금씩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오은수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적들의 조직적인 반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늦도록 관련 서류를 검토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좋다. 어둠 속에서 칼을 휘두르겠다면 나 역시 어둠 속으로 직접 들어가 주겠다. 개혁의 칼날은 이제 저항의 뿌리를 향해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교묘한 방해 공작으로 개혁의 동력이 잠시 주춤하자 김철규 중령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이 기회에 오은수 사령관의 리더십에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날릴 결정적 한 방을 계획했다. 단순한 회방을 넘어 그녀를 부도덕하고 무능한 지휘관으로 낙인 찍어 군복을 벗게 만들겠다는 무섭고도 치밀한 음모였다. 그의 시나리오는 완벽했다. 목표물은 최근 도입된 최신형 폭발물 원격 탐지 장비. 대당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전략 자산이자 오은수 사령관이 직접 도입을 지시한 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리고 희생양은 박소미 중사진. 그녀는 사령관 부임 이후 누구보다 앞장서서 여군들의 권익을 대변하며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은 곧 오은수의 개혁 의지를 꺾는 것과 같았다. 김철규는 자신의 충복이자 현재 해당 장비가 보관된 군수 창고의 관리 책임자인 이진우 소령을 비밀리에 불렀다. 깊은 밤 인적이 끊긴 부대 후문의 비포장도로에 세워진 차 안에서 두 사람의 밀담이 이루어졌다. 이 소령, 자네도 지금 부대 돌아가는 꼴이 보이지? 계집 하나 때문에 특전사의 강철 같은 군기가 무너지고 있어.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공멸이야. 하지만 중령님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발각되기라도 하면. 이진우 소령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떨리고 있었다. 그는 김철규에게 충성했지만 범죄에 가담할 생각까지는 없었다. 김철규는 그런 그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위험? 이건 위험한 일이 아니라 부대를 구하는 궁극적인 결단이야. 장비 2세트를 빼돌려 잠시 숨겨두기만 하면 돼. 그리고 모든 정황이 박소미 그을 가리키도록 만드는 거지. 평소 불만이 많았던 여군이 사령관에게 반감을 품고 저지른 일. 그림 좋지 않나? 오은수는 지휘 책임을 지고 떠날 거고 우리는 다시 특전사를 바로 세우는 거야. 이 소령, 자네는 이 일의 주역이 되는 걸세. 내 모든 걸 걸고 자네의 앞날을 책임지겠다. 김철규의 집요한 설득과 회유에 이진우 소령은 결국 넘어가고 말았다. 그는 깊은 밤 창고의 보안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장비 2세트를 빼돌려 김철규가 알려준 폐기된 탄약고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의 손은 덜덜 떨렸고 심장은 배신감과 죄책감으로 터질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장비 분실 사실이 보고되자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즉시 헌병대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김철규는 계획대로 움직였다. 그는 간부 회의 석상에서 마치 크게 염려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신임 사령관님께서 오신 뒤로 기강 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제가 듣기로는 어젯밤 창고 경계 근무자가 박소미 하사진이었다고 하던데 요즘 들어 부쩍 불만이 많고 행동이 튀는 것 같아 우려스럽던 참이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치명적이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사령관의 총애를 받는 여군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자 모든 의심이 박소미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곧바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헌병대로 연행되었다. 그때부터 박소미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다. 좁고 차가운 조사실. 김철규의 입김이 닿은 수사관들은 그녀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 내가 훔쳤지? 사령관 뺑 믿고 까불더니 결국 사고를 쳤구나. 말해. 누구랑 짜고 한 짓이야? 밖에 내다 팔면 돈 좀 만질 수 있을 것 같았나? 순순히 불지 않으면 내 군 생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어. 잠을 재우지 않는 고강도 조사와 인격 모독적인 폭언이 며칠 동안 이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과 협박뿐이었다. 그녀의 동료들조차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완벽한 고립. 그녀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의 늪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이진우 소령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식당에서 마주친 박소미의 퀭한 눈, 밤마다 조사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가 그의 양심을 칼날처럼 후벼 팠다. 그는 잠을 잘 수도 밥을 넘길 수도 없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진급에 눈이 멀어 영혼을 판 비겁한 악마 그 자체였다. 그는 김철규를 찾아가 이쯤에서 멈추자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협박뿐이었다.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고. 이 배에서 내리는 순간 가장 먼저 물에 빠져 죽는 건 바로 자네야. 한편 오은수 사령관은 이 사건이 자신을 겨냥한 정교한 함정임을 처음부터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헌병대의 수사가 비정상적으로 박소미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보고 공식적인 수사 라인을 불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가장 신뢰하는 정보처 주임원사를 비밀리에 불렀다. 이건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니야. 나를 끌어내리기 위한 쿠데타나 다름없어. 지금부터 자네는 나의 눈과 귀가 되어주게. 공식 수사망을 피해서 사건 당일 김철규 중령과 이진우 소령의 행적을 그림자처럼 추적해. 모든 통신 기록과 CCTV, 목격자를 샅샅이 뒤져. 반드시 놈들이 흘린 꼬리를 찾아내야 해. 그리고 그녀는 모두의 만류를 뿌리치고 직접 헌병대 조사실로 향했다. 수사관의 제지를 뚫고 문을 연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구석에 웅크린 채 영혼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박소미의 모습이었다. 오은수의 가슴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박소미에게 다가가 차가운 손을 굳게 잡았다. 박중사진 고개 들어. 나를 보게. 박소미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오은수의 눈은 강철처럼 단단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신뢰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놈들이 공격하는 것은 그대가 아니야. 그대 뒤에 서 있는 나다. 그러니 절대 무너지지 말게. 그대의 결백은 내가 이 특전 사령관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조금만 더 버텨주게. 사령관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박소미의 텅 비었던 눈에 다시 희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 시각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뇌하던 이진우 소령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김철규가 자신을 회유하며 나누었던 대화를 몰래 녹음했던 작은 녹음기였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작은 기계가 모든 것을 끝낼 수도 혹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었다. 거대한 갈등 속에서 그는 밤새 잠 못 이루고 번민했다. 밖에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진실과 거짓, 양심과 욕망이 뒤엉킨 거대한 폭풍이 특전 사령부를 집어삼키기 직전이었다. 밤은 이진우 소령에게 더 이상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다. 어둠이 내리면 그의 의식은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잠이 들면 악몽이 찾아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억울함에 울부짖는 박소미 하사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를 향해 왜 그랬어요? 라고 절규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비친 자신의 모습은 자랑스러운 특전사 장교가 아닌 영혼을 팔아버린 비겁한 괴물이었다. 임관식 날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노라 선서했던 앳된 청년의 모습 위로 권력욕에 눈이 멀어 부하를 나락으로 밀어넣은 추악한 중년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는 밥을 넘기지 못했고 물조차 모래알처럼 껄끄러웠다. 그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철규 중령의 음모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박소미 하사는 군 기밀 유출 및 절도 미수라는 흉악한 혐의를 뒤집어 쓴 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부대 내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다. 그녀를 동정하던 이들조차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려며 수군거렸다. 오은수 사령관의 리더십은 부임 이래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 그녀가 추진하던 모든 개혁은 군기 회의의 결과라는 오명 아래 동력을 잃고 멈춰섰다. 운명의 날 이진우 소령은 착잡한 심정으로 부대 정문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때 위병소 앞으로 허름한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의 중년 부부였다. 행색과 손에 든 보따리로 보아 면회를 온 박소미 하사의 부모님임이 분명했다.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위병 근무자에게 딸의 안부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뿐이었다. 박 하사의 어머니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우리 소미가 우리 착한 딸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제발 우리 딸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역시 딸의 이름이 새겨진 부대 명패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려 애썼다.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이진우 소령의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세차게 울렸다. 자신의 비겁한 침묵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었다. 저 눈물은 자신이 흘려야 할 눈물이었고 저 고통은 자신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었다. 그는 더 이상 괴물로 살아갈 수 없었다. 그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숙소를 향해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녹음기를 꺼내 쥔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군인으로서의 명예,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다. 사령관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는 그에게 마치 수십 리의 가시밭길처럼 길고 고통스러웠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김철규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자네와 나는 한 배를 탔어. 여기서 내리면 자네는 가장 먼저 빠져 죽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려왔다. 임관식 날 아버지께서 그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며 속삭였던 목소리. 아들아, 강한 군인이기 이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라. 마침내 집무실 문 앞에 선 그는 거칠게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허락이 떨어지자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늦은 밤 오은수 사령관은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는 헌병대의 공식 수사 보고서와 자신이 비밀리에 지시하여 수집한 정보를 대조하며 음모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진우 소령의 핏발 선 눈을 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사령관님. 이진우 소령은 경례도 잊은 채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변명이 아닌 피를 토하는 듯한 참회였다. 그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김철규 중령의 지시, 장비를 빼돌린 과정, 박소미 하사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치밀한 계획, 그리고 여론을 조작하고 헌병대에 압력을 행사한 모든 정황까지. 그의 고백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저의 죄를 입증할 증거입니다. 오은수 사령관은 녹음기를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김철규 중령의 오만하고 잔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진우 소령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내용, 박소미 하사를 조롱하며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계획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녹음이 끝나자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 소령은 고개를 숙인 채 어떤 처벌이라도 기다리는 죄인의 심정이었다. 그때 오은수 사령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다. 일어서게 이소령.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경멸이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민과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자네는 괴물이 아니야.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용기를 낸 대한민국 장교다.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자네가 아니라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저들이다. 진실을 말하는 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그 용기에 대해 사령관으로서 경의를 표한다. 그녀의 말에 이진우 소령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구원의 눈물이었다. 오은수 사령관은 지체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군 최고 사법기관인 고등군사법원 검찰부에 직통 전화를 걸었다. 특전사령관 오은수 중장이다. 본관은 지금 부대 내에서 발생한 장비 분실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닌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무고한 부하를 희생시키려 한 반란에 준하는 중대 범죄다. 결정적인 증거와 증인을 확보했으니 내일 동이 트는 즉시 관련자 전원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체포 및 압수수색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 이 작전의 보안은 내가 책임진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숨죽여왔던 진실의 목소리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부패한 심장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사령부 외곽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군 검찰 수사관들과 특임대 병력이 조용히 집결하고 있었다. 거대한 바벨탑이 무너지기 직전의 고요한 새벽이었다. 다음 날 아침 특전사령부 대회의실에서는 주간 작전회의가 한창이었다. 김철규 중령은 의기양양하게 회의를 주도하고 있었다. 박소미 하사의 구속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그에게 완벽한 승리를 예감케 했다. 그는 오은수 사령관이 앉아있는 상석을 짐짓 외면하며 보란듯이 부대의 군기 해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사령관님께서 부임하신 이후 부대 내 자유로운 소통을 강조하신 점은 좋으나 일부 하급자들이 이를 오해하여 상급자에 대한 예의와 군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장비 분실 사건이야말로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군 검찰을 상징하는 견장을 단 소장 계급의 장성이 서슬퍼런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의 뒤로는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 대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검찰부장은 회의장을 가로질러 망설임 없이 김철규 중령에게로 향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푸른색 표지의 문서를 꺼내 들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다. 제707 특수임무단 김철규 중령. 그대를 군용물 절도, 직권 남용, 무고, 상관 모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거하여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이건 함정이다. 김철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고함을 쳤다. 그러나 검찰부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특임대원들에게 턱짓했다. 2명의 거구의 대원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이거나 날 놓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그가 발버둥 치는 순간 철컥하는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그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육사 졸업 반지가 수갑의 강철 위에서 공허하게 빛났다. 어제까지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권위는 차가운 쇳덩이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회의실에 앉아있는 동료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이건 오은수 저 여자가 꾸민 계략이야. 다들 보고만 있을 건가? 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경멸과 냉소 혹은 공포에 질린 외면뿐이었다. 그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순간 그 아래에는 단 한 명의 동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체포를 신호탄으로 거대한 수사망이 부대 전체를 덮쳤다. 그의 측근이었던 정대위를 비롯한 동조자들은 줄줄이 소환되었다. 그들은 취조실에 앉자마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이라도 살기 위해 김철규의 모든 비행을 앞다투어 불기 시작했다. 그들의 비겁한 배신 속에서 이진우 소령의 용기 있는 고백은 더욱 빛을 발했다. 같은 시각 오은수 사령관은 헌병대 구금 시설을 직접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굳게 닫힌 철문을 열었다. 며칠 밤낮의 고된 조사로 헬쑥해진 박소미 하사는 창문 없는 감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든 그녀는 눈앞에 서 있는 사령관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사령관님, 고생 많았네, 박 중사. 이제 다 끝났어. 집으로 돌아가자. 오은수는 하사가 아닌 중사라고 불렀다. 그녀의 진급 심사가 억울하게 보류되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한마디에 박소미는 참았던 모든 서름을 터뜨리며 아이처럼 오열했다. 오은수는 그녀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것은 차가운 계급 관계가 아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였다. 며칠 후 사건의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전 부대원이 모인 연병장에서 박소미 중사의 명예회복 및 진급식이 거행되었다. 오은수 사령관은 단상에 올라 모든 부대원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본관은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내 부하 하나를 지켜주지 못했다. 이 자리를 빌려 박소미 중사와 이 일로 상처받았을 모든 장병에게 사령관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오늘의 이 과오를 뼈에 새겨 다시는 우리 특전사에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사령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병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오은수는 구치소에 수감된 김철규를 찾아갔다. 차가운 강화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그의 눈은 증오와 패배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결국 내년 뜻대로 됐으니 속이 시원하겠군. 나는 그대와의 싸움에서 이길 생각이 없었다. 나는 그저 그대가 무너뜨린 군의 명예와 원칙을 바로 세우려 했을 뿐이다. 명예? 원칙? 웃기지 마. 너 같은 계집이 사령관으로 온 것 자체가 원칙에 어긋나는 거야. 내가 이 부대를 망쳤어. 오은수는 그의 발악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나지막하지만 뼈를 때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는 아직도 모르는군. 진정한 힘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에서 나온다. 그대는 평생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이겨내지 못했고 결국 그것에 잡아먹혔다. 그대가 경멸했던 계집에게 진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가장 나약하고 추악한 자신에게 패배한 것이다. 그대가 입고 있는 죄수복은 그 패배의 증거일 뿐이다. 그녀의 말은 예리한 칼이 되어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갈갈이 찢어 놓았다. 김철규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오만과 독선으로 쌓아 올렸던 거대한 바벨탑이 그의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붕괴되어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군사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김철규가 저지른 죄목들은 특전사의 명예를 근본부터 뒤흔든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졌다. 재판정에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은수 사령관에 대한 개인적인 원망과 조직에 대한 불만만을 토로했다. 그의 뻔뻔한 태도는 심판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결국 군사법원은 그에게 불명예 전역과 함께 1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한때 특전사에 떠오르는 별이었던 그의 군 경력은 가장 치욕적인 5점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그에게 동조하고 부역했던 이들 역시 각각의 죄과에 따라 강등, 보직, 해임, 정직 등 엄중한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반면 진실을 고백한 이진우 소령의 재판에서 오은수 사령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다. 그녀는 그의 과오를 감싸주지 않았지만 그의 마지막 용기가 특전사를 구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피고 이진우 소령이 저지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스스로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진실의 편에 섰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고 더 큰 불행과 불의를 방치했을 것입니다. 부디 한순간의 과오가 아닌 스스로를 바로잡으려 했던 그의 마지막 군인 정신을 참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령관의 진심 어린 변론은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재판부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에게는 이례적으로 가벼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선고했다. 그는 법정을 나오며 오은수 사령관에게 눈물로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상관에 대한 예의가 아닌 자신을 구원해준 리더에 대한 영원한 충성의 맹세였다. 부대를 짓누르던 거대한 암초가 제거되자 특전사는 비로소 진정한 변화의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 오은수 사령관이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상호 존중과 소통의 문화가 구호가 아닌 현실로 자리 잡았다. 훈련의 강도는 이전보다 훨씬 혹독해졌지만 그 과정에서 인격 모독적인 폭언이나 비합리적인 얼차려는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훈련 프로그램과 병사 개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지도가 도입되었다. 변화는 곳곳에서 나타났다. 모의 침투 훈련 중 한 젊은 여군 하사가 기존의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기만 전술을 제안했다. 과거 같았으면 건방지다는 핀잔을 들었을 의견이었지만 대대장은 그의 의견을 경청하고 즉시 작전에 반영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전술 토의 시간에는 이등병과 대대장이 계급장을 떼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실수는 질책의 대상이 아니라 보완하고 성장해야 할 데이터로 취급되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자발적인 헌신과 뜨거운 전우애가 채워졌다. 특전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단단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모범수로 감형되어 출소한 김철규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했다. 군대 밖의 세상은 계급과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생각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작은 무료급식소에서 묵묵히 배식 봉사를 하는 것으로 소일하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행위를 통해 그는 아주 조금씩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겨울날 봉사를 마치고 돌아서는 그의 앞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어느덧 중령으로 진급한 이진우였다. 그는 이제 한 특전대대를 훌륭하게 지휘하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지휘관이 되어 있었다. 김철규는 차마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나를 비웃으러 왔나? 아닙니다. 이진우는 따뜻한 음료가 담긴 캔을 건네며 담담하게 말했다. 사령관님께서 아니, 지금은 전역하셨으니 오은수 장군님께서 전해주시라는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김철규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분께서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른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라고 하셨습니다. 군인 김철규의 인생은 끝났지만 인간 김철규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위에서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김철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을 파멸시킨 장본인에게서 받은 용서와 응원의 메시지. 그것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온기였다. 그는 자신에게 내려진 진정한 심판이 징역이라는 처벌이 아니라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위대한 리더의 용서였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이진우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타인을 향해 진심으로 표하는 경이었다. 그의 등 뒤로 차가운 도시의 겨울 하늘에 따스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한 남자의 길고 어두웠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다. 오은수 중장이 특수전 사령관으로 부임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여름날이었다. 이날 특전 사령부에는 훈련을 중지한다는 이례적인 명령이 하달되었다. 대신 전후 화합의 날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축제가 부대 전역에서 열렸다. 계급장과 직책을 잠시 내려놓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전우로서 함께 땀 흘리고 즐기며 화합을 도모하는 날. 이것은 오은수 사령관이 낡은 권위주의의 마지막 잔재까지 씻어내기 위해 직접 제안하고 만든 새로운 전통이었다. 연병장에서는 축구와 족구 경기가 한창이었고 강당에서는 부대원들의 장기자랑이, 생활관 앞에서는 소소한 다과회가 열렸다. 부대 전체가 생동하는 에너지와 건강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더 이상 누구도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부당한 위계에 억눌리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원이라는 자부심과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만이 빛나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의 한 훈련장. 이제는 부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임 부사관 중 한 명이 된 박소미 상사는 갓 전입 온 신임 여군 하사의 레펠 훈련을 지도하고 있었다. 잔뜩 겁을 먹고 11m 높이의 모형탑 끝에서 망설이는 후배에게 박 상사는 윽박지르는 대신 조용히 다가가 안전 로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괜찮아, 김하사. 누구나 처음은 무서운 법이야. 중요한 건 저 아래 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널 단단히 붙잡고 있는 이 로프와 내 자신을 믿는 거야. 아래에는 내가 있고 내 옆에는 전우들이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그녀의 차분하고 따뜻한 격려에 김하사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마침내 용기를 내어 힘차게 벽을 박차고 뛰어내렸다. 능숙하고 안정적인 자세로 하강을 마친 후배의 어깨를 두드리며 박 상사는 2년 전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던 자신을 떠올렸다. 만약 그때 사령관님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받은 그 믿음과 용기를 후배들에게 몇 배로 돌려주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진정한 군인 정신이었다. 같은 시각 특전대대장으로서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이진우 중령은 연병장에서 펼쳐지는 축구 경기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부대는 남군과 여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혼성팀을 꾸려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여군 저격수가 골키퍼를 맡고 여군 부사관이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었다. 실력과 역할만이 존재할 뿐 성별이라는 낡은 잣대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문득 저 멀리 사령부 본청 테라스에서 말없이 부대원들을 내려다보는 오은수 사령관의 모습을 발견했다. 지난 몇 년간 그녀가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보이지 않는 저항과 뿌리 깊은 편견에 맞서 싸워야 했고 때로는 거대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리더십이란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이진우는 그녀 덕분에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이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담아 멀리서나마
그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오은수 사령관은 북적이는 축제의 현장을 내려다보며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갓 소위로 임관했던 시절 자신을 유난히 아꼈지만 여군이라는 이유로 핵심 보직에 추천해주지 못했던 옛 연대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 역시 시대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을 뿐이다. 그녀는 다만 자신의 후배들은 더 이상 그런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 앞에서 좌절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 바람이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축제의 가장 중심 병영식당으로 향했다. 오늘의 특별 메뉴는 2년 전 그날처럼 팥빙수였다. 식당 안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무질서나 다툼도 없었다. 모두가 웃으며 서로를 배려하며 길게 줄을 늘어섰다. 오은수 사령관 역시 전투복 소매를 걷어붙인 채 병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줄의 맨 뒤에 섰다. 그녀의 등장에 잠시 주변이 술렁였지만 이내 모두들 익숙하다는 듯이 다시 자신들의 대화에 집중했다. 사령관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당연한 일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차례가 되었을 때 배식대 반대편에서 박소미 상사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사령관님 오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파치랑 떡 많이, 연유는 듬뿍 뿌려 드릴까요? 하하, 좋지. 박 상사가 만들어주는 거라면 뭔들 맛이 없겠나. 두 사람은 마치 친한 자매처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팥빙수를 만들었다. 그 모습 주위로 다른 병사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다. 사령관님, 어제 저희 대대 전술 훈련 보셨습니까? 제가 개발한 기만 작전이 아주 제대로 먹혔습니다. 사령관님, 다음 주 휴가 나가는데 여자친구한테 무슨 선물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계급과 격식을 허문 소통의 장. 오은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추며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것이 그녀가 꿈꾸던 군대의 모습이었다. 바로 그때 식당 입구에 들어서는 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말끔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그는 바로 김철규였다. 그는 오늘 이진우 중령의 조심스러운 초대를 받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차마 소란스러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과거 자신이 군림했던 공간,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이방인이 되어버린 그곳이었다. 오은수는 들고 있던 팥빙수 그릇을 박소미 상사에게 잠시 맡기고 그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웅성거리던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오랜만입니다, 김 선생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평온했다. 김철규는 고개를 숙인 채 차마 그녀를 마주보지 못했다. 제가 감히 이곳에 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김 선생님께서 젊음을 바쳐 헌신했던 곳입니다. 당연히 오실 자격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좋은 날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식당 안쪽 창가에 마련된 조용한 자리로 그를 이끌었다. 잠시 후 박소미 상사와 이진우 중령이 팥빙수 3그릇을 들고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김철규는 자신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던 두 사람의 얼굴을 보자 더욱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지만 박소미는 원망의 눈빛 대신 맑게 웃으며 팥빙수 그릇 하나를 그의 앞에 놓았다. 선생님 드십시오. 오늘 날씨가 참 덥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가시도 그늘도 없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과거를 흘려보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었다.
오은수가 수저를 들어 자신의 팥빙수를 한 숟갈 떠서 그의 그릇에 담아주었다. 이것은 제가 사는 겁니다. 2년 전에 제가 한 그릇 빚진 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녀의 위트 있는 말에 김철규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수저를 들어 떨리는 손으로 팥빙수를 한 입 떠먹었다. 차갑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후회와 죄책감, 원망의 찌꺼기들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성찬이었다. 개혁가와 피해자, 용기 있는 고백자와 참회한 과오자. 한때는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네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아 계급과 과거의 벽을 허물고 조용히 팥빙수를 나누어 먹고 있었다. 오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운동장에서는 여전히 함성이 터져 나왔고 생활관에서는 기타 소리와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젊고 건강한 특전 용사들이 만들어내는 희망의 교향곡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룬 것이 개혁이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은 것뿐임을 깨달았다. 군대는 본래 강해야 하고 강함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권위의 별을 다는 것이 아니라 전우들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별을 심어주는 것임을. 그 별들이 모여 어둠을 밝힐 때 비로소 부대는 영원히 빛날 수 있음을. 강철의 별 아래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는 이제 그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은 진정한 하나의 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 역사의 중심에 한 그릇의 팥빙수가 따뜻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